저는 박미영. 올해 75세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지난날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저는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대형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냉혹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미화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은 밤새 내리던 비가 멈추고 아침 햇살이 스며들던 때였습니다. 나뭇잎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상쾌한 공기 속에는 약간의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접이식 우산을 손에 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신발은 젖은 길 위에서 뚜벅뚜벅 소리를 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회색 코트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병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두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평범한 할머니로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그저 75세의 박미영으로 겉보기엔 평범한 옷차림과 빈손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병원의 유리문을 지나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다란 대기 의자들에는 고개를 떨군 채 피곤하고 체념한 표정을 짓고 있는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안내방송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 곳곳에 분주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접수 직원은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잠깐 시선을 들더니 금세 다시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도 없고 물어보는 말도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가만히 서 있던 저는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특히 낡은 신발과 빛바랜 코트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비꼬는 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약 확인증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전화로 예약했어요. 여기 와서 접수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확인증이 없으면 기다리세요. 전화로 예약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서류가 없으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녀는 무심한 어조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녹음된 음성을 듣는 것처럼 기계적이고 무성의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박미영인데요. 9시 예약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느릿느릿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무관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경멸 어린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박미영이라는 이름은 없는데요. 혹시 병원을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예약이 확실했지만 굳이 다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전화로 예약 확인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가서 기다리세요. 명단에 있으면 불을 겁니다.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마치 쫓아내듯 말하고는 다시 휴대폰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돌아서서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쉽게 화를 내지도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냉담한 태도와 경멸 어린 시선은 여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약 20분이 지나 병원 스피커에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손목시계를 찬 중년 남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죠? 안으로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다르게 대우받는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진료실에서 한 젊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였습니다. 무태 안경을 쓴 그의 얼굴은
차가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진료 기록을 빠르게 넘기며 접수 데스크로 다가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환자 누구죠? 9시에 예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접니다.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조금 전이 접수 직원과 똑같았습니다. 할머니요? 정말 저랑 예약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접니다. 그럼 빨리 들어오세요. 제 시간 많지 않아요. 그는 어떤 배려도 친절한 한마디도 없이 뒤돌아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 걸으며 무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진료실은 작지만 깔끔했고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그의 냉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름이 뭐죠? 박미영입니다. 나이는요? 75세입니다. 증상은요? 숨이 가쁘고 가슴이 아프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그거야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나이 먹으면 심장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운동 많이 하세요. 괜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의 눈은 컴퓨터 화면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가 제게 선명히 각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이렇게까지 차갑고 무심한 의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날이 될 겁니다. 그는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며 위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제 말이 끝나자 진료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젊은 의사 강민우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입가를 비틀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또렷한 경멸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을 바꿀 날이라고요? 할머니, 당신이 누구라고 저를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나 알고 그런 말을 하나요? 그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마치 도전하듯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다가도 결국 삶이 그 반대를 증명하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의사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가 가난한 노인에게서 도덕 강의를 들을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마치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려는 듯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의 경멸은 저를 흔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다른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무력감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가난하고 초라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누구겠어요? 할머니죠.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낡은 옷에 달아빠진 신발이라니 아마 병원비 낼 돈도 없으실걸요. 그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눈빛은 그 순간 더 이상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민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꿰뚫어보는 듯 느끼도록 제 결연한 의지를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착각하고 있군요. 가난함은 사람이 입은 옷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어딘가 공허하고 메마른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말은 잘하시네요. 하지만 그 멋진 말들이 저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허영과 자신감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눈은 그의 자만심 가득한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순 없겠지. 하지만 어쩌면 내 인생은 결국 내 스스로 바꾸게 될 거야. 너 같은 사람은 언젠가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 깨닫는다고? 뭘 깨닫는다는 건데? 그는 비웃으며 고개를 돌려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아무도 너에게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히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걸. 그가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 말했으면 됐죠? 이제 나가세요. 할머니, 난 다른 환자들도 많아.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 나갈게. 하지만 가기 전에 내게 한 가지를 남겨두고 가겠다. 꼭 기억해라. 네가 필요로 할 날이 올 거야. 그는 다시 비웃으며 큰 소리로 웃고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시간 낭비 말고 그냥 나가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을 가볍게 문에 얹고 그의 경멸 어린 시선이 제 등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을 열기 직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니? 그는 팔짱을 끼고 눈썹을 치켜올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아마 가장 두려운 건 후회하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거겠죠? 그런 진부한 이론은 질렸는데요. 할머니, 저는 고개를 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가장 두려운 건 스스로의 존경심을 잃어버린 걸 깨닫는 날이 오는 거야. 진료실은 그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을 꿰뚫린 것처럼. 저는 몸을 돌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뚜렷했습니다. 펜이 책상 위에 세게 내리쳐지는 탁 소리가 진료실에 메아리쳤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노인들, 어린아이를 아는 어머니들, 모두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들 중 몇 명이나 나처럼 경멸당했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치심을 삼키고 아무 말도 못했을까? 10분쯤 지났을 때 한 중년 여성이 제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영 회장님이시죠? 저희가 너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태도는 아까의 냉담한 접수 직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대기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대단한 분인 것 같아. 설마 옷차림이 너무 평범하잖아. 그런데 접수 직원이 저렇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가 봐. 저는 주변의 수군거림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낡은 신발은 여전히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벅또벅 소리를 냈습니다. 병원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최성호 병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띤 채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 회장님, 이렇게 방문해 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직원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302호에 있는 의사를 당장 여기로 부르세요. 병원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302호라 면강 의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에게 한 수 가르쳐줄 시간입니다. 병원장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안내 방송 소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중년의 병원장 최성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조정하며 저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곧 시선을 피하며 제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그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한 척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현악기의 줄처럼 작은 충격에도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회장님,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미 병원 내 모든 환자 응대 절차를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방금 같은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최 병원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 병원의 절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강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의 미소는 금세 굳어졌고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는 손을 꼭 맞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강 의사는 저희 병원의 최고 실력자 중 한 명입니다. 물론 가끔 성격이 급한 면이 있지만 그가 얼마나 실력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그는 결국 실패자일 뿐입니다. 최 병원장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고 얼굴은 부끄러움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 의사를 병원장실로 즉시 보내라고 하세요. 박 회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문에서 3번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주저함 없는 소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최 병원장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우 의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만심 가득한 태도로 어깨에 흰 가운을 느슨하게 걸치고 셔츠의 윗단추 2개를 풀어헤친 모습이었습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방안을 훑어보던 그는 제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멈췄습니다. 이 할머니가 또 여기 있네요.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웃더니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회장님이요? 최 병원장은 깜짝 놀라며 즉시 강 의사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뭐요? 제가 틀린 말이라도 했습니까? 저 사람이 방금 진료받은 제 환자 아닌가요? 환자가 어떻게 병원장실에 들어올 수 있죠? 여기가 아무나 들어오는 곳입니까? 그는 턱을 치켜들며 저를 향해 도발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모든 움직임이 느리지만 단호했습니다. 낡은 신발이 바닥에 닿으며 탁, 탁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강민우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저 귀찮고 예의도 모르는 할머니겠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금빛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딱 맞는 크기의 카드였지만 반사되는 빛은 강민우의 눈을 좁혀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들어 올려 그가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PARK 미영호프 위료재단 회장. 순간 방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민우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고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르더니 곧 창백해졌습니다. 두 손은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축 늘어졌고 온몸이 마치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발은 뒤로 물러나다 휘청거렸습니다. 네가 방금 나를 뭐라고 불렀더라? 귀찮은 할머니라고 했던가?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두 손은 가운의 끝자락을 붙잡고 마치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듯 꼭 쥐었습니다. 맞아, 너는 내가 누군지 몰랐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멸하기로 선택했어.
그게 네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고 제 눈은 그의 시선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는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자만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기쁨이나 만족감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재능을 망치고 있는 오만함과 무지함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가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바로 네가 경멸했던 환자들이다. 그들이야말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제 말은 그의 마음을 강타한 망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우는 몸을 떨며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울먹이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의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를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일부터 너는 더 이상 수석 의사가 아니다. 실습 의사로 돌아가라.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다시는 수술칼을 들 생각도 하지 마라.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반박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병원장은 머리를 깊이 숙인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방을 나섰습니다. 낡은 신발에서 나는 탁, 탁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니 바깥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나뭇잎에 남아있던 빗방울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남을 경멸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제가 병원장실을 나와 긴 복도를 따라 걸을 때 제 발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을 걸거나 웃지 않았으며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신분에 대한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침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수많은 시선이 저를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겠지만 방금 벌어진 일을 떠올리며 무언가를 곱씹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료 대기 구역을 지나갈 때 긴 의자에 앉아있던 환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회장님 아니야? 회장님이라고? 그런데 접수 직원이 그렇게 대했다니 정말 너무하네. 강 의사가 무릎을 꿇었다더니 창피한 일이네. 저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하며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해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행동으로 드러났으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천장에서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우 의사님, 병원장실로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우 의사님, 병원장실로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이전과 같은 권위와 긴급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방송은 마치 의미심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과 혼란스러운 눈빛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김지은 씨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차량 준비를 해드릴까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고 마치 벽에 몰린 작은 사슴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유니폼의 끝자락을 꽉 쥔 채 머리를 숙이고 감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차량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게 상기시켜야 할 무언가가 있을까요?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마치 울음을 삼키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고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로비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밖에 나뭇잎에 맺힌 빗방울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을 경멸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된다. 저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겁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순간에 그녀에게 교훈을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경멸을 겪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머리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머리 숙이는 법을 배우세요.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필요는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며 제가 한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고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은 소리치거나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 말이라도 깊은 교훈을 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병원을 곧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 벤치에 앉아 은행나무 아래에서 흔들리는 잎사귀들을 바라보며 바람을 느꼈습니다. 바람은 선선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출입구에서 강민우 의사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흰 가운도 그 자만심 넘치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대신 구겨진 셔츠와 손에 든 작은 천가방이 그의 모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마치 전투에서 패배한 병사처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가 제 앞을 지나칠 무렵 걸음을 멈추더니 머뭇거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 존재를 알아챘고 잠시 망설이다가 몸을 돌려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내쫓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바뀌겠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평온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화도 책망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강민우처럼 자신의 권력을 과신하며 타인을 얕보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결국 허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잃고 나서야 사람들은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습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민우 씨. 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중은 지위나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처럼 대하는 태도에서 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오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다시 깊이 머리를 숙였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걸음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결의에 찬 듯 보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개를 들어 은행나무의 가지와 노란 잎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들이 하나둘 땅으로 떨어져 흩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뒤로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비 온 뒤에 흙냄새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야 했던 나날들,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멈추지 않고 노력했던 세월들. 저는 한 번도 타인의 경멸이 얼마나 쓰라린지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오늘의 제가 된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따뜻함과 겸손함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멀리서 강민우의 뒷모습이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권력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존중을 배울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